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5시 30분 이전에 일단 끝내는 걸로 하면 되겠죠? 교수님? 뭐 1시간 플러스 알파니까 예, 기본적으로 60분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공유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 그 얼굴 가리지 하세요. 예, 이렇게 해도 제 얼굴이 나올 겁니다. 예. 네. 그리고요. 제가 그 슬라이드 쇼를 키우면은 이게 채팅창이 안 보여서 지금 그냥 화면 잘 보이시죠? 그냥 요 정도로 띄워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지금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뭐 가능한 바로바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 잘 해줘서 감사하고요. 일단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이런 목차입니다. 예, 벤처 창업 특강. 요즘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벤처라는 말보다는 스타트업이란 말을 쓰지만 예, 이 벤처 창업과 관련된 원래 교과목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용어는 그렇게 썼고요. 저는 제 소개는 여기다 쭉 적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도 겸임 교수로 투자정보공학과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 이제 이분들은 다 이제 뭐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여의도 증권가 임원으로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런 박사과정 있는 분들 대상으로 금융 분야 인공지능을 가르쳤고, 제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학부생들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삼성물산 모실 때 그 한고영 교수님을 임원으로 제가 모셨고요. 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 뭐 이걸 한번 쭉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 이제 상당 부분은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러니까 군대 뭐 대학교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20대 한 중후반 정도 됐을 때 벤처 창업을 한번 했었어요. 2002년에. 그래서 4년 정도 경영을 했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때 망했습니다. 예, 망하고 제가 부족함을 깨닫고 그 뒤로 뭐 LS전선, 삼성물산 이런 곳에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더 하고 뭐 주말을 이용해서 경영대학원 공부를 한 끝에 7년 전에 지금 회사를 좀 다시 만들었고 이 두 번째 창업은 다행히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고 이렇게 뭐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이 직접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5년에 만든 초록소프트는 인공지능 전문 회사고 하여튼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작년에 이런 책을 좀 썼고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인공지능 관련된 책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많이 팔린 그 책은 아마 뭐 참고로 에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이 제일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제가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최근에는 스포츠 분야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우리 회사가 이런 쪽 일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또 이런 책을 또 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 이제 벤처 창업 특강을 말씀드리는데 이 특강을 들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은 크게 이제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본인이 앞으로 뭐 스타트업을 창업할 생각 있는 사람, 아니면 최근에 이미 창업을 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 창업가, 아니면 이미 창업가인 사람, 이런 분들은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뭐 좋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거나 뭐 공무원이 되시거나 공부를 계속해서 뭐 우리 한국인 교수님처럼 훌륭한 교수님 되시고 이런 길을 가실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분들한테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뭐 일하게 될 회사 또는 여러분들이
같이 일할 거래처라는 회사,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고객으로 상대하는 회사, 경쟁사로 상대하는 회사 또는 공급업체로 상대하는 회사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시내에 이렇게 무심히 보면 큰 사무실에 밤새도록 막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회사, 컴퍼니에 속해서 일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마 그런 상황일 텐데. 근데 그 컴퍼니라는 것이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기업가들, 창업가들의 시행착오와 시도 끝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생각이지만 이렇게 창업가들이 회사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그리고 창업가들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상대할 뭐 고객 회사일 수도 있고 협력 회사일 수도 있는데 거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대표님, 벤처라는 말, 예, 대표님 미안하지만 이 화면을 예.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좀 해주세요. 이게 노트북에선 잘 안 자, 보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면 채팅창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슬라이드 아, 쇼로 하면은 채팅창이 잘 안 보이는데 그냥 그냥 그렇게 그럼 하면 하세요. 그냥. 그냥 그냥, 제가 예, F4키 써서 할게요. 예, 예. 괜찮습니다. 그냥 할게요. 이래도 채팅창이 보이긴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건 좀 쓸 수가 있으니까 더 낫긴 합니다. 자, 예전에는 벤처라는 말을 많이 썼고 요즘에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이게 1998년에 우리나라에 IMF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이 그때 엄청 고생하셨는데 IMF 직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박살이 나다 보니까 그 당시 대통령께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투자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벤처 정책을 되게 이제 많이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근데 이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회사들이 많잖아요. 휴넷 패커드도 있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제 다 그렇게 시작된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상징되는 그 서부 지역에서 많은 벤처 기업들이 시작되고 걔들이 커지면서 미국 경제를 떠받들고 이런 성공 사례를 보고 그거를 참고해서 예를 들자면 뭐 미국에 나스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코스닥을 만들었고 또 미국의 이런 벤처들을 지원해주는 여러 뭐 금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흉내내서 우리나라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2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IMF를 극복하는데 실제로 이런 벤처 육성 정책이 도움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스타트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요거는, 지금 대통령 아니시고 그 앞에 대통령이실 때부터 이 스타트업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란 말을 막 쓰고 정부에서 스타트업 육성을 한 취지가 교과서적인 취지랑 좀 다른 현실적인 취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하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고성장 국가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역전이 돼가지고 지난 한 25년 동안 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낮아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는 키가 뭐 1년에 10cm씩 크는 게 가능하지만 뭐 한 고등학생 정도 되면 뭐 1년에 뭐 5cm 그렇게 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국가로 접어드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GDP, GNP 이런 게 빨리빨리 커져야 막 일자리도 커지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여러분들 같은 이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갈 만한 좋은 회사도 많고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성장 국가니까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기가 구조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뭐 지금도 고민이고 이 앞에 정권도 고민이고 다음 정권도 고민이고 이런 문제다 보니까 이 기성세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걸 잘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주기가 참 쉽지 않으니
너네 스스로 만들어라. 이게 스타트업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스타트업 그 육성 정책이 마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많이 만들어서 걔들이 일자리를 늘려서 여러분들을 막 데리고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셀프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 나가서 취업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스타트업 하나 차려라. 마냥 좋은 얘기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면 너 친구도 고용하라는 거야. 일타쌍피죠, 이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한 40명 계시면 4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가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아. 그래 여기 있는 친구 중에 똘똘한 친구가 스타트업 창업을 하면 본인 일자리는 한 5개 나오죠. 근데 그 스타트업 중에 뭐 한두 개가 대박 나면은 여기 있는 친구 다 고용할 테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좀 현실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뒤에 또 다시 얘기할게요. 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년 전 벤처 시절에는 이제 기업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만들 거고요.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 거고 뭐 앞으로 10년 뭐 15년 뒤에 IPO 뭐 상장이죠. 그러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데 상장하는 거예요. 코스닥스 이런데. 그래서 기업 공개를 어떻게 해서 투자자인 당신들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벤처 시절에는. 근데 지금 스타트업 시절에는 얘기가 좀 달라져가지고 뭐 기업을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검증을 해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최대한 빨리 키워서 뭐 어디다 매각하겠다. 뭐 다음 카카오에 팔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20년 전 벤처 시절에는 좀 다소 거창한 얘기를 했다면 뭐 우리 회사를 어떻게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저는 그때도 창업을 해봤고 지금도 창업했으니까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뭐 한 몇 년 뒤에 회사를 자꾸 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얘기는 잘 안 하고 뭐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만 얘기를 하는데 양쪽 다 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20년 전에 막 기업을 얘기하던 그때는 좀 너무 좀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 그쵸?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너무 극단으로 가서 너무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뭐가 좋다, 뭐 이게 더 싸다,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를 벌 거다, 막 뭐 우리 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그래서 20년 전 벤처 시절에 하던 얘기와 최근 스타트업 시절에 하고 있는 얘기의 좀 장점을 좀 정반합하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만들면은 뭐 여러분들 이런 수업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서비스를 만드는 관점에서는 보통 이런 단계를 거쳐요. 파일럿 버전을 일단 얼렁뚱땅 만듭니다. 파일럿 버전을. 이 파일럿 버전의 의미는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서비스를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막 사람들이 이게 비윤리적이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술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라든지 아니면 뭐 현재 기술로 안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하기는 게 파일럿 버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넘어간다면 그 다음에 알파 테스트 버전의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알파 테스트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는 내 동료들, 뭐 친구들, 뭐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요 정도. 좀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좀 이런저런 걸 양해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서비스가 뭐 엉터리여도 이 알파 테스트의 대표적인 사례가 마크 주커버크가 옛날에 알파 테스트를 지금 이준석 당대표한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을 처음 만들 때 페이스북이 알다시피 이제 뭐 약간 남녀간에 저 친구는 뭐 매력적인 아니다 막 이런 거 점수 매기고 막 이렇게 좀 허접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졸업 앨범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주커버그가 알파 테스트 수준을 만들어서 하버드 공대 동문들 한 200명한테 이메일 보낸 거야. 우리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메일이 이게 현재 이중석 당대표한테도 메일이 왔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그걸 딱 보고, 야, 이거 너무 형편없는 서비스다. 우리 대한민국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엄청난 미니홈피가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도 니네께 너무 허접하다. 이렇게 답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싸이월드라는 거는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런 게 알파 테스트예요. 근데 이 알파 테스트를 위해서 만드는 거를 우리가 흔히 MVP라고 합니다. 미니멈 밸류 프로덕트라고 해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서비스나 제품인 거예요. 그냥 자동차로 치면은 그냥 바퀴 4개 있고 핸들만 있는 거예요. 뭐 껍데기고 뭐가 없는. 그래서 뭐 굴러는 가는. 근데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하면 보통 이제 요게 잘 테스트가 되면 요때쯤에서 시드 투자를 받습니다. 시드 투자, 엔젤 투자 이런 걸 받고요. 뭐 그런 거 안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시드 투자 받은 걸로 베타 테스트 버전을 만들게 돼요. 요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완성도가 높아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가 테스터가 될지 모르니까 서비스가 엉망이면은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잘 넘어간다면 상용 버전을 만들어서 수익 모델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 성공하면 쉽지 않지만 그 다음에 또 운영 단계 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뭐 요기요나 뭐 인스타그램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투자를 받는 관점에서는 시드 투자라는 걸 받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A, 시리즈 B, 뭐 시리즈 CD 이렇게 투자를 받는데 뭐 이게 항상 뭐 교과서적으로 뭐 그 시기에는 무조건 시리즈 A 투자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1년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시드 투자를 받았던 530개 기업이 그 뒤로 계속 잘 돌아가는지 없어졌는지를 추적해 보니 이게 미국 사례입니다. 시드 투자를 받고 두 번째 투자를 받은 기업들, 그러니까 시드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 60% 정도가 두 번째 투자를 받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다음 단계 투자를 못 받고 이제 망했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이 중에 일부분을 엑시트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우리가 이름 들어보셨던 이런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는 3%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더 낮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드 투자까지 받은 그러니까 모수가 전체 스타트업이 아니고 그래도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한 번에도 받은 회사들이 모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투자 아예 받지 못한 회사까지 치면은 사실은 확률이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좀 재밌는 건데, 이건 뭐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좀비처럼 그냥 그 단계에서 계속 근근히 유지하는 기업들이 이제 65%나 된다. 이런 게 현실이고. 자, 제가 이제 그 벤처 창업론 관련해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주 극소수의 성공한 사례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마치 야구로 치면은,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가 옛날에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고, 그때 류현진이 다저스에 있을 때 둘이 맞대결하는 사진을 제가 찾아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구 선수를 꿈꾸는 사람인 것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추신수나 유현진 사례만 생각하고 커리어를 상상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려면 뭐 본인의 재능도 있어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야구 선수 중에 프로야구 선수로 지명을 받는 선수가 10%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선수들 중에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방출이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알 정도의 선수들은 무조건 엄청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세계를 이해할 때 이렇게 막 특출나게 잘하는 뭐 박세리, 박찬호 막 이런 뭐 손흥민만 자꾸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002년에 이 회사를 창업할 때 이게 접니다. 좀 풋풋하네. 20년 전이죠, 20년 전. 그 당시에 제 같이 사업했던 친구고, 요 둘 말고도 한 4명 더 있었고,
학교 앞에 요만한 이제 골방을 하나 구해서 여기 이제 침대 갖다 놓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뭔가를 했죠. 망했죠. 2015년에 망했고, 제가 10년 준비를 다시 해서 이렇게 회사를 다시 만들었고, 이 회사는 뭐 그래도 뭐 좀 존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뭐 꽤 그럴듯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가 뭐 마이클 타이슨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나한테 한 대 맞기 전에는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막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되게 훌륭합니다. 뭐 그냥 비유를 들자면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대대 TTT 같은 거 받을 때 막 와 장비도 잘 닦고 뭐 그쵸? 막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줄도 쓰고 막 멋지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 전쟁을 하면 요이 땅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는데 뭐 상륙을 잘못해서 엉뚱한 해안에 내리고 상륙하자마자 소대장이 총 맞아 죽어가지고 뭐 소대장 없어지고 뭐 무선이 뭐 두절되고 뭐 난리 버거지가 나는 거죠. 뭐 줄 서고 이런 거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창업과 동시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나오면 되게 신기해요. 열의 아홉은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는 게 가끔 나오면 이거 웬일로 계획대로 되지? 막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되면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중국 고사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소가 있었고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호수가 나서 물에 빠진 거예요, 둘이. 근데 말은 수영을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이 홍수가 나서 물에 빠진 입장이잖아. 그래서 막 자기 힘으로 물에서 벗어나서 그 땅으로 가려고 막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그럼 조금씩 앞으로 가기도 해요. 근데 소는 그냥 제자리에 둥둥둥둥 떠 있어요. 그렇게 한 며칠 지나면 말은 지쳐서 죽고 소는 계속 떠 있다가 이제 물이 빠지면 살아나는. 그래서 이게 우생마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직접 해결하려고 무리하게 몸부림을 치면 지쳐서 탈진하고 소처럼 좀 미련해 보이지만 좀 이렇게 버티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창업을 해보시면 이런 기업가보다는 이런 기업가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살아남아야 돼. 뭘 하시든. 그러니까 생존을 해야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타트업이 아주 성공한 사례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무슨 오류에 빠지시냐면 그 회사가 한 7년, 8년 버티기를 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공간에서. 근데 그 준비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6개월 동안 막 20배, 30배, 200배 성장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매스미디어에서는 그 끝에 급성장한 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기발하게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뭐 막 사업이 잘 되고 자꾸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7년, 8년, 뭐 5년, 10년을 버텼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보 기업가는 이런 길을 보통 가는데 저처럼 한번 망해본 사람들은 보통 이런 길을 간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두 가지 예는 뭐냐면 그 아이작 뉴턴이 그 프린스피아라고 하는 이 되게 중요한 책 여기서 만유인력을 소개했죠. 이 책을 쓸 때 이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조폐공사 한 7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조폐공사에 다니면서 월급도 받고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밤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도 1년의 절반은 이런 렌즈를 깎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생활했고 나머지 절반을 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있을 텐데 1년 내내 그것만 하면 안 되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 수익 사업도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좀 뭐 기술적으로 관련이 있다든지 고객이나 시장이 좀 겹친다든지 하면 더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좀 안정적인 상황을 좀 만드는 거가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성공 사례를 보면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그렇게 한 다음에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뭐 창업을 해서 우리가 익히 하는 큰 성공한 회사가 됐다든지 이런 사례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죠, 지금 이게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창업을 하시면 뭐 당연히 돈 들어올 일은 없고 계속 돈 나갈 일만 있는데, 이거는 뭐 창업이 아니더라도 좀 관련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에 해당하는 거는 안 쓰셔야 돼요, 돈을. 근데 투자에 해당하는 거는 필요하다면 가감하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비용과 투자의 개념이 있으셔야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비용과 투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투자의 결과로 어떤 자산이 생긴다. 이건 투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동차를 한 대 산다. 근데 그 자동차가 단순히 뭐 놀러 가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동차로 뭐 영업 활동을 한다든지 뭐 트럭을 한 대 사서 그걸로 내가 과일 장사를 한다든지, 그럼 되게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유형 자산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산으로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확보하는 것이 자산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쓰죠. 이것도 투자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뭔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지금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올라가고, 이거는 무형의 자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산이 생긴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여러분들이 훗날 무슨 일을 하시거나 무슨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하실 때 더 잘 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대학 공부가 자산이 아닐 수 있어요. 상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는 내가 리드 칼리지에서 계속 공부하는 건 자산이 아니라고 확신했으니까 그냥 중퇴해버린 거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난 대학을 끝까지 공부하는 게 온전히 자산을 만드는 거다라고 믿는 분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멋진 옷을 사서 입고 다니는 게 자산을 만드는 투자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옷을 잘 입어야 내가 사람들도 잘 상대하고 뭐 비즈니스도 잘 된다고 믿는 사람은 옷을 사는 행위가, 그것 옷 한 벌 한 벌에 다 자산이니까 투자를 하는 행위인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는 그거는 자산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자산을 만들어내는 투자 행위인지 그냥 돈을 써버리고 마는 비용인지를 항상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겁니다. 비용은 최대한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한 게 아니고 비용은 최대한 안 써야 되는 거고, 자산을 만들어내는 투자 행위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창업을 해보시면은 비용이 계속 발생해요, 비용이. 그래서 지금 여기다 좀 적어 놨는데 쭉 읽어보시고, 쭉 읽어보시면 좋고요. 특히 이 4번이 좀 중요한데, 사업을 처음 한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실수가 뭐냐면 자꾸 출장을 가고 자꾸 비행기를 타려고 그래. 왜냐면 그 뭐 좀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쵸? 막 비즈니스맨 막 그런 약간 로망이 있죠. 막 뭐 내가 어떤 가방을 챙겨가지고 뭐 LA에 출장 갔다 오고 뭐 스페인에 출장 근데 사실은 가서 뭐 하는 것도 별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줌 미팅 이런 거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데 자꾸 건너뛰면 안 되고, 그냥 전화나 이메일로 되면 그냥 그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쭉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창업을 해보시면은 동업이 되게 어렵습니다. 동업이. 이게 왜 어렵냐면은 미국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정 교육도 보면 자꾸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를 심어주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용돈도 그냥 주지 않고 뭐 부모님 구두를 닦아야 뭐 $5를 준다든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대학생들 대부분 학비를 자기가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빚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갖고, 그러니까 좀 스스로 돈을 조달하고 투자를 하고 약간 이제 이런 문화예요. 그리고 서구권은 계약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익숙함이 서로 있기 때문에 뭐 친구들이 동업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써서 동업을 하고, 그죠? 그 계약서상에 서로 간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나누고 이러는데,
한국 문화는 친구 사이, 선후배 사이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가지고 같이 동업하고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도 좀 막연해요. 아, 그냥 술 한잔 먹으면, 아, 우리 잘해보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한국 문화의 장점도 있는데, 이게 이제 비즈니스에 좀 안 좋은 게, 이 그림은 뭐냐면, 그 유명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됐다는 동업자들이 전부 권한을 나눠 가져요. 권한을. 그러니까 사공이 많아져요. 뭐 거기까진 괜찮은데 회사가 어려질 때 결국은 대표이사만 책임을 집니다.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동업했던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를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책임을 지는 사람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총대를 메고 대신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스톡 옵션을 충분히 주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충분한 보상을 주고 그렇게 가시는 게 현실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업을 만들고 경영할 때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그런 생각 다 해봤죠. 7년 전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내가 부자가 됐을 텐데, 그죠? 4년 전에 내가 물에서라도 뭐 강남에 뭐 아파트를 샀으면 부자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 무척 많이 하죠.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석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미 경기가 끝났는데 그때 번트를 댔어야 된다. 뭐 이미 축구 경기 끝났는데 그때 뭐 손흥민이 졌다가 패스했으면 골 한 골 더 넣었다 이런 얘기들. 그거는 그냥 술 먹고 재미로 하는 얘기지. 비즈니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을 이러쿵저러쿵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거는 기업가가 할 일이 아니고 비즈니스는 간단한 겁니다. 누가 리스크를 질 것이냐, 누가 위험을 더 부담할 것이냐, 그리고 모든 게 결론이 났을 때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협상하고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진 사람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리스크를 안 진 사람이 결과가 좋았을 때 이익을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짜는 게 비즈니스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어떤 컨설턴트라든지 투자자라든지 그런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뭐 코치, 멘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고마운 분들인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기업가 본인과 이런 분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논어에 보면은 제자가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공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냥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는 인간이고 귀신은 예비역 인간이죠. 그러니까 살았다가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경을 하되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업가, 기업가는 그 비즈니스 환경의 당사자로서 살고 있는 거고 이런 분들은 좀 떨어져 있는 세계에서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참고는 하되,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참고는 하되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조금 복잡한 얘기였으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벤처 창업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하면 성공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계획대로 되면 신기하다고. 계획대로 보통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빨리 명백한 실패를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빨리 명백한 실패를 하고 이 명백한 실패로부터 다음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무형의 자산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기계 장치를 고치든 시스템을 고치든 내가 생각을 바꾸든 뭐 공부를 다시 하든 그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또 지속됩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빨리 명백한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 그리고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음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산을 발전시키는. 이거를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기억나실 텐데 삼성에서는 이걸 뭐 베스트 프랙티스 뭐 레슨 넘 이런 말 하는데 한마디로 교훈이에요, 교훈.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성공도 실패도 아닌 이 애매모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제일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태에 있으면 마음은 편하거든. 아직 내 실패하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6개월, 1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서, 그러니까 뭐 이걸 예를 들자면 연애하실 때 야, 썸을 2년, 3년 타지 마시고 그냥 사귀자고 해가지고 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나 싫다는 사람한테 스토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받아들이고 뭐 저 사람 내가 싫은 거니까 인정하고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거 운동을 열심히 하든 뭐 내 뭐 생활 습관을 바꾸든 뭐 담배를 끊든 그죠? 그런 다음에 뭐 또 다른 사람한테 시도하면 또 차이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하다 보면 뭐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런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서 이 명백한 실패를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참 잘했어 스티커 하나씩 받았죠. 요걸 붙이는 거야, 요거를. 요거를 한 가닥 다 붙이면 그때 성공한 전략,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요. 그냥 이게 짜잔하고 나오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명백한 실패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매스메디어의 어떤 성공한 스타트업을 보면 이 참잘했어 스티커를 다 모은 것만 보기 때문에 무슨 착각들을 하냐면 쟤들은 머리가 좋아서 처음부터 저런 기발한 전략을 세우고 대단한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그냥 일사천리로 해서 저렇게 됐다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버나 아마존도 그렇게 하진 않았다. 그리고 시간 좀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할 때 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돼. 그렇게 예비 창업가나 이미 창업한 사람 중에 약간 좀 우월의식이랄까? 야, 너는 뭐 친구들 중에 직장 생활 막 한 사람을 보고 야, 너는 뭐 도전 정신도 없으니까 월급쟁이인데 나는 뭐 이렇게 도전적으로 기업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선민의식 비슷하게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이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업의 목적은 결국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아니고 그냥 이런 거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죽기 살기로 해서 아주 운 좋게 성공했을 때 만들게 되는 회사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주위에 있는 널리고 널린 그 회사보다 못한 회사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걸고 한 10년 동안 죽기 살기로 만든 회사의 상태가 여러분들 주변에 그 흔하고 흔한 뭐 오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은 그 허접해 보이는 중소기업 만도 못하다고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만들어서 아마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만든 회사의 상태가 여러분들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그 흔한 저런 회사 누가 가나 싶은 그 회사보다도 못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거 뭐냐면 전설 속의 동물들이에요. 기린입니다. 기린. 근데 이제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가 뭔가를 상상할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를 상상할 수 없다고 해요. 내가 보고 겪은 거를 조합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린도 보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동물들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창업 멤버들과 같이 회사를 만들고 보면 만들 때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회사, 여러분들이 인턴으로 잠깐 다녔던 회사, 신입사원으로 몇 년 다녔던 회사에서 보고 참고한 것들을 되게 많이 활용해서 회사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직장 생활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들은 뭐 저 회사는 어떻다, 저 회사는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 얘기 조금 우울한데 이런 겁니다. 이제 그 금융이 1금융이 있어요. 이게 은행이다, 은행. 이 금융권이 이제
카드회사, 저축은행 이게 2금융권이고 3금융권이 이제 러시앤캐시, 사나머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1금융, 2금융에서 자금 조달하는 수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러시앤캐시에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가 사업을 중단하셔야 될 때요. 그때 끊지 못하고 계속 가면 4금융으로 내려오는데 요게 영화에서 보시던 리얼 사채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면 경제적으로 극복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법적인 문제도 따르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러시앤 캐치 룰이라고 제가 만들어내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러시앤 캐치 같은 상금융에 전화를 하고 있다면 그때가 사업을 정리할 때입니다. 명심하시고. 지금 무슨 소린가 맞았지 않을 텐데. 자, 근데 이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분 안에 끝낼게요. 20대에는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자꾸 맛을 생각하게 됩니다. 맛을. 무엇을 하느냐, 뭐 무슨 사업을 하느냐, 어디에 어느 회사에 들어가느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사회생활을 좀 해서 30대가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이 맛이라는 게 생각보다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주어지는 게 많습니다. 나한테 주어지는 뭐 회사, 주어지는 역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주어지는 왓에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how.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차이가 나요. 내가 40대가 되면 why, 이 일을 내가 왜 하느냐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데 why를 찾은 다음에 어떤 회사를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why라는 건 하다 보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에 간 거예요. 나사에 가서 그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당신 뭐 하십니까?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나는 화장실 청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인류가 달나라에 가는 일을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분한테 화장실 청소라는 건 와시죠. 주어진 일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대충 하지 않고 남들보다 다르겠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찾아낸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단순한 화장실 청소가 아니고 인류를,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니까 과학자들이 기분도 좋아지고 하니까 연구를 더 열심히 해서 달나라에 더 안전하게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벤처 창업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꼭 대표이사가 되고 내가 꼭 기업을 차려야지만 기업가 정신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마시고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신입사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기업가예요. 내가 구급 공무원으로 동사무소에서 일하더라도 기업가 정신을 갖고 일을 하신다면 그 사람이 스티븐 잡스입니다. 내가 회사를 차려야지만 스티븐 잡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뭐 교과서적인 얘기가 있는데 뭐 결국 뭐냐면 인간한테 가장 귀한 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흘러간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걸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 10년 했는데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귀한 시간을 회사에 주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직장 생활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여러분들의 근무 시간을 샀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막대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람 있는 어떤 성과를 돌려줘야 되고 뭐 그게 그 관계가 유지돼야 여러분들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 회사에 나오게 될 텐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시간을 회사한테 비싸게 파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진하면 그 시간이 더 비싸지는 거고 임원이 되시면 더 비싸게 회사에 파는 거고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이라는 건 내 시간 회사에 파는 행위란 말이야. 그걸 해보셔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해본 다음에 반대로 직원들의 시간을 월급 주고 사서 이거를 가치 있게 쓰는 걸 하는 게 기업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원들의 시간을 월급 주고 사왔는데 이걸 막 형편없이 쓰면 그 직원들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떠납니다. 근데 내가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써서 직원들이 성장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하면 계속 다니겠죠. 자, 이게 1차원적인 거고 2차원적인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고객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기 위해서 10만 원을 지불할 거예요. 나한테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준 건 10만 원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이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요새 최저시급 한 9천 원 하니까 맥도날드에서 한 12시간 일한 거죠. 12시간을 써서 번 10만 원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고객은 우리한테 12시간의 시간을 준 거고 그리고 그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몇 시간의 시간을 쓰죠. 고객이 그 귀한 시간을 우리 컴퍼니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의 밸류를 고객한테 주지 못하면 그 고객은 다시는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 이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가는 항상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내 직원의 시간, 내 협력업체의 시간, 내 고객의 시간을 가져와서 더 가치 있는 걸 만들어서 돌려주는 이걸 하는 사람이 기업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1차적으로 본인 시간을 기약했어야죠. 본인 시간도 허투루 쓰는데 그게 안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행위를 제대로 하면 기업이 돈을 벌어서 유지하는 거고 이런 행위는 형편없이 하면 돈을 계속 까먹어서 결국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업가입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기업가로서의 능력, 기업가로서의 태도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지금부터 쭉 얘기할 건데, 그냥 거듭 얘기하지만 이거는, 회사를 만들려는 사람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공무원이 된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거의 첫째는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능력과 태도는 같은 말이에요. 능력은 곧 태도고, 태도고 곧 능력입니다. 이 태도라는 거는 자동차 기어 같은 거예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앞으로 안 가죠. 중립에 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레이터 밟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자꾸 뒤로 갑니다. 제대로 된 태도를 갖는 게 능력을 갖추는 시작이에요. 자, 자동차 기어 같아서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인생이 뒤로 가는 건데, 자, 이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다 보면 4행정 사이클 있죠. 우리 이제 남학생들 뭐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술 시간? 중학교 기술 시간인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기억나실 텐데 이것처럼 남탓 내탓 사이클이라는 게 이거 제가 만들어낸 건데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남 탓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척 편해져요. 근데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또 돌아와. 예를 들어 연애를 했는데 뭐 연애가 이상하게 돼 자꾸. 그러면 남자친구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해지죠. 근데 다음 연애할 때도 그 문제는 또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요거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이 뭘 안 해줘서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은 편해지죠. 근데 그 문제는 몇 달 뒤에 또 돌아옵니다. 요게 하나의 길이고 또는 문제가 발생해. 아 이게 별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은 편해지고 여러분들의 정신력은 보존되지만 그 문제는 또 돌아옵니다. 자, 반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건 하여튼 간에 나한테 뭔가 원인이 있다. 이렇게 내 탓을 하시면 문제가 그때 비로소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탓을 많이 하면 자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거 너무 많이 하면 나도 모르게 한강에 가 있어요. 한강에. 한강다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10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 그러면 한 8개는 내 탓을 해서 해결하고 나머지 2개는 남 탓을 하거나 무시해서 넘겨버리는 거야. 근데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신용카드 뭐 리볼빙처럼. 근데 내가 정신적 여유가 좀 없어. 그러면은 10개 중에 중요한 한 4, 5개만 내 탓을 하고 나머지는 미루는 거예요. 이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강하다라는 건 뭐냐면 모두 다 내 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력이 강한 거고 10개 중에 하나만 내 탓을 해도 멘붕 오는 사람은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기업가는 10개 다 내 탓을 해야 돼요. 10개 중에 하나라도 남 탓을 하면 회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기업가예요. 그러니까 기업가는 그 컴퍼니가 100가지 문제가 생기면 100개 다 내 탓을 해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생존을 하는 거예요. 뭐 회사가 막 엄청 좋아지는 게 아니고, 문제를, 자동차를 그때그때 수리해야 안 멈추고 가듯이, 그러니까 기업가인 사람들은 남 탓을 잘 안 합니다. 이 사람들. 무시도 잘 안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내 탓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좀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뭐 한강에 한번 갔다 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모든 이슈를 다 남 탓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은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자주 안 만나셔도 돼요. 어차피 내년, 내후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변해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암에 잘 걸려요. 자기 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 탓을 잘하는 사람들 합병이 잘 걸리고 신장이 좀 안 좋고, 자기 탓을 잘하는 사람들 암에 잘 걸립니다. 근데 이거 밸런스를 잘 맞춰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매니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 그리고 휘발유, 자동차 휘발유를 그때그때 주입해야 연료로서 가잖아요. 근데 연료 주입구를 막아버리면은 휘발유가 안 들어서 차가 멈추죠. 근데 이 여러분들 기업가나 뭐 어떤 일한 개개인이나 이 연료라는 게 뭐냐면 타인의 어떤 비판, 타인의 평가, 이게 연료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수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휘발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동차가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야. 우리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별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요리사예요. 근데 어떤 고객이 여러분들 요리를 먹고 너무 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사적인 영역을 공격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개개인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아들, 딸이고, 여러분들의 뭐 가치관이고 이거 다 훌륭하단 말이야. 그냥 요리사로서의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의견을 준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내 사적인 영역이다, 공경이다 해서 멘붕 오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요리사로서는 텄죠.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 사적인 영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관심도 없고, 뭐 요리사하면 이게 요리가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수면 이게 좀 노래를 이상하게 부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공적인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 어떤 친구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 친구를, 어떤 친구는 저 친구는 좀 신중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저 친구 너무 소극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친구는 쟤는 너무 좀 너무 내성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이 사적인 영역은. 근데 공적인 영역, 어떤 친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 친구는 꼼꼼하지 않아 일을 처리하는 게. 그렇게 누가 얘기하면 맞아 걔는 일이 너무 엉성하게 해.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는 놀랄 만큼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공적인 영역, 여러분들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는 편차가 별로 없어요. 그거를 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태도의 발전에 맞는 것이 과도한 칭찬인데, 이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이 어려서부터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칭찬을 안 해주면 멘붕이 와요. 이 세대는.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게 디폴트니까 칭찬을 안 해주면 멘붕. 근데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는 자아 존중감이 낮기 때문에, 자아가 형성되는 시절에는 칭찬을 일부러 많이 해준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살이 넘어갔고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사춘기 어린이들 대하듯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못한 거 못한다고 하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이렇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평가할 건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왜 만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냐면,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적당히 부른 다음에 뭐 100점을 받아야 되는 거 100점. 그런데 90점 받으면 뭐 화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프로 가수라면 여러분들이 100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빵점이에요, 디폴트는. 근데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을 열심히 했고 하면은 그런 거 다 합쳐서 한 70점 이렇게. 그러니까 100점이 기본이 아니고 빵점이 기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잘했다고 하는 게 기본이 아니고, 이건 이제 고등학교 마인드고, 성인이 됐기 때문에 빵점이 기본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4점이나 받았구나. 그럼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5점이 돼. 이렇게 됐는데 이걸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 가수 지망생이 15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150만 명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부업으로 다른 일 하지 않고 가수만 하고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사람이 한 500명이 안 될 거예요. 자, 지금도 무수히 많은 가수들이 앨범을 취입하고 뭐 신곡을 내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 가수의 노래를 돈 내고 듣는 건 생각지도 말고 4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를 몇 개나 하세요, 1년에?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는 건 다음 얘기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되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처럼 여러분들이 뭐 엉망으로 글을 썼던 시험지 답안 엉터리 썼던 선생님들이 끝까지 다 읽어주고 어떻게든 평가를 해주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보고 의미 없으면 안 보고 딱 보고 쓸모 없으면 듣질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잘했다 잘했다고 하는 게 디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30살이 될 때까지 당신은 쓸모없다는 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평생 안 듣다가 한 번 들으면 멘붕들이 오는데 진짜 성장하고 싶으면 살아남고 싶으면 당신 쓸모없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자주 들을수록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 얘기 듣는 사람 중에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은 뭔가 잘못 살고 미안한데 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다 피한 거예요. 당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야 된다고.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떤 유명한 스탠딩 코미디언이 이게 이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유재석처럼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인으로 막 활동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학로 같은 곳에 스탠딩 코미디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소극장에 자기가 가서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준비한 거를 이제 한 20분 동안 리허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극장 대표가 이제 그걸 보고 막 잘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소극장 대표가 그걸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당신 이 코미디 스탠딩 코미디를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소 의기소침해서 전 이게 직업이 맞는다 그랬더니 당신 빨리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빨리 찾아라.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걸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멘붕이 온 거죠. 난 되게 잘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길 나와서 한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재석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소극장을 다시 찾아갔어. 그래서 그 대표한테 막 따지듯이 3년 전에 당신이 내가 이 형편없는 코미디언이라고 혹평을 하고 다른 직업 알아보라고 했는데 나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느냐.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기에 찾아온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다. 당신한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다. 될 놈들은 그 얘기 듣고 당신처럼 죽기 살기 위해서 성공해서 돌아왔고 안 될 놈들은 그 얘기 듣고 직업을 바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필요 없다는 소리를 듣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살아남는 사람과 그 소리를 한번 들었다고 멘붕인 사람하고는 이미 거의 갈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가의 길을 가시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지금 제 얘기이기도 한데 직장생활 1년 동안 겪게 되는 거절과 실패와 뭐 이런 거를 보름 안에 겪을 수 있습니다. 보름 안에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겪어요. 뭐 계획대로 안 되거나 뭐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뭐 제안했는데 하지 말자고 하거나 막 이런 거를 보름도 좀 기네. 뭐 어떨 때는 뭐 한 5일 안에 그 직장 생활하면서 뭐 1년, 2년 안에 겪을 일들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기업가를 해보시면 필요 없다. 뭐 꺼져라. 뭐 이런 소리. 실제로 그런 얘기 필요 없다. 빨리 뭐 스팸 취급당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잡상인 취급당하고 이런 거를 정말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다른 시도를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를 잘 해내는 기업가는 살아남는 거고, 그러니까 자 이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 탓을 주구장창 하는 기업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고, 그런 거절이 발생할 때마다 내 탓을 해서 뭔가 수정하고 고치고 이러면 살아남는 거고. 그게 기업가예요. 자, 그다음에 MZ세대의 장점이 많습니다. 이 밀레니엄 세대 장점이 뭐냐면 뭐 발표를 잘해. 어디 가서. 다 스티븐 잡스야 내가 봤더니. 뭐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주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시야가 넓어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때 비교하면 뭐 아는 것도 많고 막 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막 그래서 그런지 견문도 넓고 좀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뛰어나요. 그런데 MZ 세대 최대 약점이 뭐냐면 디테일이 되게 약해요. 디테일.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봉테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이 디테일에서 많은 결판이 나는 건데 여러분들 디테일이 보완되려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끊임없이 여러분들 디테일이 뭔가 빠지고 실수하고 제대로 안 될 때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앞세대들이 꼰대 짓을 안 해줍니다. 꼰대 멸종시대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20대에도 우리 선배들이 우리한테 꼰대 짓을 했어요. 하지만 참고 들었어. 속으로는 막 욕을 했지만. 그리고 일부분은 수용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세상이 변했냐면 여러분들이 앞세대들이 꼰대 짓을 해봐야 본인한테 이득이 없어. 그래서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서 또 칭찬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수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테일이 되게 엉성한데 선배들이 다 보이거든요. 내버려둬. 그 디테일이 수정이 안 돼. 이런 악순환이 좀 있어요, 지금. 그래서 MZ세대가 디테일이 되게 엉성해. 근데 이 디테일도 실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별 5개짜리 호텔하고 동네 여관하고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디테일에 대해서 자꾸 싫은 소리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행복한 줄 아시고, 그런 얘기를 기꺼이 듣고, 듣기만 하지 말고 또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하시는 게 좋다. 그런 거 자꾸 멀리 하시면 디테일이 엉망인 그게 됩니다. 그게 되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나로가 저는 되게 성공했다고 봅니다. 목표한 궤도까지 갔으니까. 이게 야구로 치면 3루타 친 거예요. 3루타. 다음 시도 때는 이제 목표한 그 궤도까지 그러니까 목표라는 고도까지 갔으니까. 근데 좀 더 보완하면 우리도 성공할 텐데 뭐 이런 거라든지 최근에 KT 장애가 났죠. 이거 실무자가 라우터 설정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뭐 저 어떤 해협에서 화물선 평형수 값을 잘못 세팅해서 이제 배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는데 이런 게 다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다 실력이고. 자, 그렇고요. 자, 이제 한 6페이지 남았는데 예, 뭐 급하게 안 해도 된다고 해줘서 감사하고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쭉 얘기하는 거의 맥락인데 대인관계 능력이 여러분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업가로서 살아남는 데도 중요하고 뭐 내가 회사 대표가 아니더라도 기업가 정신을 갖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게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거의 90%는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뒤에서도 얘기할 지금 학습 능력 이 두 가지가 설명을 하는데 대인관계 능력의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소통을 할 줄 알아요. 소통.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죠. 자,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는데 소통이라는 거는 또래끼리 취미사항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수다 떨듯이 잘 통하는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야. 궁극의 소통은 여러분들 정치적 성향이 다 있죠. 어떤 정치적 성향에 다 의미 있는 거예요. 뭐 이건 옳고 저건 옳고 그런 건 아니죠. 다 의미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 뭐냐면 나랑
정치적 성향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의 얘기를 끊지 않고 한 2시간 들을 수 있다. 이게 소통이에요. 그게 진정한 소통이에요. 듣다 보면은 뭐 한장할 거예요. 막 정말 저 사람 얘기가 뭐 수용이 안 돼. 뭐 내가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민주당 지지자가 애국당 지지자 얘기를 듣는다든지, 뭐 반대로 국민의힘당 지지자가 뭐 저쪽 사람들 얘기를 듣는다. 뭐 동의가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반박하지 말고 끊지 말고 경청을 한 이게 진짜 소통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정치적 성향에 완전히 반대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얘기를 막 듣다 보면 뭐 별 희한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들어요. 소통 능력이 많이 배가가 돼.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끝까지 듣는 게 소통이에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끊어 중간에. 쓸모없는 소리 같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 것도 끝까지 들어주는 게 소통이에요. 이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이걸 잘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데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 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2분 이상 못 듣는 사람도 있죠.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면 한 1분 듣고 끊어버리죠. 아 잔소리 그만하라고.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되셔야 돼요. 그게. 두 번째는 이 한금률이 되게 중요한데, 자, 어디서 들어보셨죠? 한금률에는 2가지 버전이 있어요. 서양 버전이 있고 동양 버전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동양 버전의 한금률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자, 이거 뭐냐면 한금률이라는 거는 이제 성서에 나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네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으면은 너가 대접받고 싶은 그거대로 상대방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방문했는데 거기에 나한테 물 한 잔 떠주는 상황을 내가 원하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반대로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오면 나도 물 한 잔 떠주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물 한 잔 얻어먹길 바라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왔을 때 물 한 잔 안 떠주는, 이거는 서양식 한금률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길 바라면 나도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가는 거 싫으면 나도 상대방 물건을 안 훔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양 버전의 한금률을 못 지키는 사람은 그냥 멀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인간적으로 조금 준비가 덜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서양 버전의 한금률을 못 지키면 대인관계이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서양 버전의 한금률이에요. 근데 동양 버전의 한금률은 좀 더 어려워요. 자, 뭐냐면은 동양 버전의 한금률은 유학적인 뭐 그런 건데 이런 거예요. 내가 뭘 원한다고 해서 그걸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동양 버전, 이게 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이런 거예요. 저는 식은 피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피자를 시켜요. 그럼 피자 오죠. 그걸 다 못 먹으면 남죠. 그러면 그걸 냉장고에 넣지 않고 밖에 꺼내놔. 그러면 막 반나절이고 하루 지나면 식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먹을 때 그걸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않아. 나는 그 정도로 식어 있는 걸 난 더 좋아하거든.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제 그 처가 쪽 조카가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걔한테 보니까 피자 한 절반 정도 뭐 깨끗하게 먹고 남긴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접시에 그 식은 피자를 담아서 포크랑 같이 먹으라고 줬어. 그래도 뭐 조카는 맛있게 먹었지. 근데 그날 저녁에 와이프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막 노발대회 하면서 어떻게 피자를 데우지도 않고 식은 걸 주냐. 그게 매너냐. 뭐 이런.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식은 피자를 좋아한다고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데워진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항상 피자를 데워서 먹어. 근데 내가 만약에 피자를 안 데우고 조카한테 줬다면
이건 서양 버전의 한금률을 못 지킨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지. 그렇죠? 근데 나는 분명히 시간 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쟤도 그걸 좋아한다 생각하고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양 버전의 한금률은 지킨 거지만 동양 수준의 한금률을 못 지킨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봤어야 되죠. 야, 나는 시간 피자 좋아하는데 너도 혹시 시간 피자 좋아하냐? 아니냐, 뭐 너 데워서 줄까? 그러면 걔가 뭐, 아 저도 시간 피자 좋아요. 그럼 그냥 주면 되는 거고. 아 저는 좀 따뜻한 게 좋아요. 그럼 데워주면 돼요. 이게 동양 버전이에요.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감이 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버전의 한금률은 쉬워. 내가 피자를 좋아하니까 너 피자 좋아하니까 피자 주면 돼. 나 피자 싫어하니까 너도 싫어하니까 안 주면 돼. 이게 서양 버전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 그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것도 못 지킨 사람은 그냥 멀리 하시면 되고, 내가 그것도 못 지킨다고 하면 대인관계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뎁스 더 발전해서 동양 버전의 한금률. 그러니까 내가 시금 피자를 좋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시금 피자를 좋아할 거를 단정하지 말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직접 물어보게 뭐하면,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가 한 달 전에 피자를 데워서 먹는 게 내 기억이 나. 그럼 얘는 데워서 먹는 걸 좋아하네구나. 그럼 데워주신다든지. 이거예요. 한금률을, 그러니까 서양 버전의 한금률은 기본이고 동양 버전의 한금률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대인관계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끝까지 듣는 능력. 그러니까 이걸 들을 때 표정이 썩으면 안 됩니다. 끄덕끄덕 하면서 무슨 얘기죠? 막 혐오하는 얼굴 표정으로 들으면 안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요거 한금률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뭔가 호의를 베풀 때 고맙다라는 표현을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근데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고맙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뭐 쑥스러운지 표현 안 해. 그러면은 별로 도와주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호의를 받았다고 막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이라도 고맙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막 여러분들 키우느라고 뭐 하여튼 막 그렇거든요. 되게 막 그러면은 뭐 말이라도 고맙다고 하면 되고, 여러분들 어디 빌딩 들어갈 앞에 사람이 여러분들 지나가라고 문을 이렇게 열어줬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이 더 이득이야, 본인한테. 그런 사람한테 더 도와주고 싶고 정보도 더 알려주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대인관계 능력은 F예요, F.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결론을 가는데, 자 이겁니다. 학습 능력이 중요한데, 학습 능력이라고 하니까 뭐 학교 수업 잘 듣고 뭐 학점 높고 그런 거 그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자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데, 많은 기업이 문과 출신보다 이과 졸업생을 선호하는 건 맞아요. 이 팩트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이과가, 공대가, 자연대가 대학에서 뭐 대단한 걸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대를 나오든 자연대를 나오든 대학에서 뭐 이것저것 최신의 뭘 가르쳐 줘 봐야 기업에서 뽑아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요.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 현장 트렌드로 보면 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이과를 선호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과 출신들은 빵점을 많이 맞아봐요. 빵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물리학 수업을 들었는데 250점 만점이에요. 5문제입니다. 3시간 동안 푸는데 한 문제 50점이죠. 다 주관식이고. 제가 3시간 내내 갱지 5장 빽빽하게 막 풀었어. 내 생각이 다 맞은 것 같아. 근데 제가 12점 받았어요. 12점. 250점 만점에. 근데 내가 A-를 봤어. 왜냐면 평균 점수가 8점이야. 그러니까 250점 만점에 평균이 8점이에요. 그래서 내 친구들 보니까 막 1.5점, 뭐 2.7점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부분 점수가 유해 수습하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7점 받으면 B 받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240점이 있었어. 걔는 지금 물리학과 교수라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과 쪽 수업은 그러니까 낮단에는 맞는 것 같은데 빵점 이런 걸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코딩도 그렇잖아요. 낮단에는 맞는 것 같아 시딩 에러가 500개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해봐요. 나 딴에는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 나 이거 정답인 것 같아. 아니야. 막 이런 거 우리는 많이 해요. 이과 출신들은.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된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경험을 많이 해요. 근데 문과들은 어떻게 되냐면 뭐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막 쓰죠. 그러면 어떤 학생은 100점, 어떤 학생은 98.5점, 어떤 학생은 97점, 뭐 제일 못 쓴 애가 85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냥 얼추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경험을 좀 덜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과 출신들은 백지 상태에서 뭘 배우는 걸 더 잘해.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전혀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가 이과들이 더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돼야지만 뭔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은 된 거 아니야? 이 정도 의견이면 얼추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배우거나 새로운 어떤 걸 학습하거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리고 이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공감에 이게 독일 말에서 시작된 건데 이 공감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원숭이하고 어린이를 보면 인지 능력 자체만 보면 생각보다 원숭이가 인간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인지 능력 자체로. 예전에 이거 되게 비윤리적인 실험인데 어떤 심리학 교수가 자기 아들하고 원숭이를 한 2년 동안 똑같은 조건으로 키운 적이 있어요. TV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2년 동안 이 원숭이가 더 진도가 빠른 거야. 막 단어도 훨씬 많이 구별하고 대소변도 더 빨리 가리고 실제로 있었던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다 싶어서 이제 그 실험 중단하고 그 원숭이는 자연에 돌려보내고 이랬는데 근데 왜 우리 인간이 더 문명적으로 훨씬 더 월등하냐면 인간은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애기들은 엄마하고 공감이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애기를 안고 어딜 가리키면 애기들은 우리 인간들은 엄마의 심정으로 엄마의 관점으로 그 사물을 바라보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원숭이들은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는 원숭이들이 애기들을 비교하면 어떤 부분이 더 뛰어나기도 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1시간 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공감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훨씬 많이 배워요. 내가 창업을 했다면 뭐 사업을 망했다면 저런 그러니까 제 얘기를 남의 얘기가 아니라 공감하면서 들었다면 이거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감을 전혀 안 하고 이건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라고 들었다면 원숭이가 도구 사용법이 익히듯이 딱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항보영 교수님이 뭘 말씀해 주시고 알려 줄 때 그분의 입장, 그분의 관점을 공감을 하면서 그걸 듣는 거와 여러분들 선배들이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배낭여행 갔다 와서 엄청 고생한 얘기를 막 무용담처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또 지자랑하네 이렇게 듣는 사람하고 내가 마치 저 친구처럼 여행 갔다 왔다 생각 그 얘기를 듣는 사람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마치 내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여행 갔다 온 효과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를 들을 때나 무슨 책을 읽을 때나 공감을 하면서 그 책을 읽고 공감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고 공감을 영화를 볼 때 이 빨아들이는 그 학습의 수준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공감하면서 얘기를 듣는 사람은 소위 경청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은 경청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합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업은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에 뭘 대단히 많이 알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가르쳐요. 그러니까 뭘 할 줄 아는 게 대단히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 사람을 앞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가르치면 뭔가 발전한 사람이다라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않아요, 기업은.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었는데 고마워하지 않으면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얻는 방법은 아주 심플한데 여러분들이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어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앞에서 쭉 말한
자, 이런 게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 보이고,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를 키워주면, 나한테 기회를 주면 나는 점점점 성장해서 이 조직에, 이 회사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나는 작은 호의에도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되면 속는셈 치고 여러분들을 뽑아서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아까 이 수업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자, 되게 좀 현실적인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제 그리고 질의응답 좀 받겠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아서 이렇게 한 4년, 5년 키워서 일을 시킬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했죠. 왜 그러냐면, 한 3년, 4년을 가르쳐야 쓸만한 직원이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학원에서 뭘 많이 배웠다 해도 그 정도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서로 악순환인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취업이 어려운 거 맞죠, 지금? 좋은 직장 가기는 어려운 거 맞죠? 그건 맞는데, 또 신기한 게 무슨 일이 있냐면, 그렇게 어렵게 취업하고 나서도 그 회사를 2년 안에 그만둘 확률이 거의 80% 정도 돼요. 그렇게 어렵게 예를 들어서 무슨 공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게 노량지에서 막 오래 고생해서 공무원이 됐어. 그럼 만족하면서 10년, 20년 다닐 것 같은데 안 그래.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가놓고는 1년 안에 그만두고 그런 거 되게 많죠. 이건 이제 기성세대가 잘못한 건데 뭐냐면 직장 생활에 대한 한상을 씹어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게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영화에서 자꾸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LG 트윈스 입단한 신인 선수예요.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나서 LG 트윈스에서 내가 자아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자아 실현은 뭐 김태균 선수나 박연태 선수처럼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나서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컴퍼니도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내가 자아 실현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꾸 그렇게 뭐 유튜브에서 테드 강연에서 동기부여 책에서 그런 이상한 소리 너무 많이 하니까 어렵게 취업해 놓고는 계속 다니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들이 그걸 계속 겪다 보니까 신입사원을 뽑아봐야 4년까지 다니는 직원이 통계적으로 10%가 안 돼. 그러니까 4년을 가르쳐야 쓸만한데 4년 전에 90%가 나가. 그럼 기업이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 추세가 어떠냐면 기업들이 월급을 더 주더라도 경력자를 자꾸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고용시장이 어떠냐면 대졸 신입사원은 점점 취업이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그 허들을 넘어서 경력을 4년, 5년, 10년 이렇게 갖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가기가 되게 쉬워요. 부익부 빈익빈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냐면 대졸 신입사원들이 자꾸 경력자 코스프레를 해. 자꾸 무슨 공모대에 나가고 무슨 자격증을 따고 인턴 근무를 해서 경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꾸며. 하지만 기업이 보기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경력이에요. 뭘 하셔야 되냐면 나는 꾸준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해줘요. 그래서 나를 뽑아주면 나는 이 회사를 최소한 4년은 다닌다. 내가 인내심을 갖고 당신이 나를 키워서, 그러니까 당신 회사가 나를 키워서 회사에 기여할 때까지 나는 충분히 이렇게 하고 또 그 단계를 넘어 회사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해야 속는 셈 치고 뽑아주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그래서 자, 이 마법의 레시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제가 사람 뽑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면접 볼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아, 열정이라는 말 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쓸수록 빨리 그만둬요. 그러니까 열정이 식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 이거 불문율입니다.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일하다 보면 가슴이 안 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어? 나는 뭐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다. 그럼 열정이 식으면 어떻게 할 거야?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가슴이 안 뛸 텐데.
딱 들어봤을 때 이 사람 뻥개탄이다 이러면 안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면접을 볼 때 이제 요새 그룹 면접을 하잖아요. 그럼 면접관이 이렇게 있고 앞에 한 5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5명이 막 자기 잘난 체야 막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알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걔 딱 보면 너 잘난 건 알겠는데 일단 소통이 안 되고 뭐 대인관계에 문제 있을 거니까 그냥 탈락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나 보이는 애가 뽑히는 게 아니고 이제 학습 능력이 있고 대인관계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이 친구가 좀 꾸준해 보이는 사람을 뽑는데 예를 들면은 마법의 레시피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뽑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어디 내가 아는 회사한테 가서 면접 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고만 하시는데 뭐냐면 이런 거요.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동아리라는 걸 한번 들어가고 싶었는데 선배가 내 손을 끌고 가더라. 그래서 따라갔다. 그때 무슨 허름한 건물 지하에 나를 데리고 가더라. 그래서 가봤더니 역도 동아리더라. 역도 동아리. 딱 들어도 재미없죠. 신입회원이 뭐 동원 나 포함해서 5명밖에 없는데 일단 시작을 했다. 근데 역도 해보니까 뭐 그게 재미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한 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계속했다 역도 동아리를. 그래서 어느덧 내가 3학년이 돼가지고 회장이 됐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역도 동아리가 5명 막 존폐 위기에 있었는데 이게 12명을 늘었다. 그래서 내가 4년 내내 역도 동아리를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내가 지금도 후배들하고 가끔 만나고 막 그런다. 그냥 합격이야 합격 이 사람은. 우르오스 뭐 우르오스 쓴다고 합격하지 뭐냐 이게 시사점이 뭐냐 이 사람 꾸준한 사람이구나. 역도 되게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저 옛날에 역도 좀 취미를 했었는데 진짜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 재미없는 역도를 4년 내내 하고 게다가 망해가는 역도 동아리도 살렸잖아. 그냥 기업이 뽑지.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뭐 자격증이 10개고 뭐 주식 투자 동아리 4개월 하고 영어 동아리 5개월 하고 그런 애들 있죠 주변에. 뭐 꾸준히 뭐 한 게 없어. 그러면은 기업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니 우리 회사 1년 다니다 어디 가겠구나. 그러니까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매일 토요일 아침마다 집 앞 청소를 빗자루짓 하는 거 내가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다. 합격이야 합격. 뭐 우리 아버지 빨래방 하시는데 일요일 오후마다 가서 도와드리는 거 내가 지금 7년째 하고 있다. 합격.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났다 뭐 아는 게 많다라고 얘기해봐야 어차피 가소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얘기가 좀 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벤처 창업 얘기하면서 다른데 벤처 창업 얘기 들어보면은 뭐 투자를 어떻게 받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태도 타령만 이렇게 싫게 하냐 싶으실 텐데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게 기업가 정책의 본질이고 지금 계속 얘기한 게 기업가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할 사람, 공무원이 될 사람, 뭐 교수가 될 사람도 이런 걸 알고 하면은 참고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마치고 시간이 좀 오버돼서 제가 하고 그러면 좀 자 화면 공유는 이제 끝낼게요.